이렇게 10년이 넘도록 1인당 GDP가 늘지 않는 굉장히 이제 위험한 국면, 5년간 0.7% 성장한 프랑스 경제라고 하는 거는 그냥 병들어 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뭐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재정이 나빠진 이유 중 하나가 충분한 경제 성장 못했기 때문이라고 이제 볼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지금 프랑스 경제 성장률은 어떤지요? 오랫동안 뭐 저성장이었던 건 알고 있긴 한데요. 그래서 이 프랑스 경제가 이제 어떠냐면 이제 유럽 국가들이 대부분 그렇듯이 2010년대 이후에 굉장히 지지부진합니다. 굉장히 지지부진한데 일단은 이제 최근 한 5년간의 경제 성장률이 어떤지 한번 좀 자료를 한번 보시죠. 자, 여기를 한번 보시면은 2020년 이때 이제 마이너스 7.9%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코로나 사태 타격이 있어가지고 충격이 워낙 컸기 때문에 이렇게 역성장을 했던 건데요. 이제 그 다음에 보면은 6.8% 성장을 했죠. 근데 이게 뭘 얘기를 합니까? 이제 반등은 했지만, 이제 2020년에 워낙 밑바닥이 낮아졌으니까 반등은 했지만, 2020년에 낮아진 것만큼 회복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겠어요? 2021년 경제 규모가 2019년 대비해서 더 작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변했냐? 이렇게 보면 2.5%, 0.9%, 아예 작년에는 마이너스 0.1%예요. 그런데 이제 잠깐 이제 이거를 그냥 남의 나라 얘기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지만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어때요? 0.9% 성장할 것 같다라고 한데 난리잖아요. 지금 성장이 안 된다고. 그리고 작년에 우리나라가 2% 성장했고요. 2023년에는 1.4%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성장 추세면 지금 여기 프랑스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편이잖아요. 그런데도 난리인데 여기는 보면은 계속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난데도 계속 이렇게 구조적으로 이렇게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성장률이. 그래서 이게 5년간의 경제 성장률, 요거를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5년 동안 프랑스 경제가 0.7% 성장을 했습니다. 한 해가 아니라 5년 동안. 그래서 5년 동안 0.7% 성장했다고 하면 국민들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랬다고 치면 어떻겠어요? 난리가 나는 거죠. 실제로 이 생활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처분 소득이 프랑스 국민들 같은 게 굉장히 낮거든요. 왜냐면 복지가 좋은 나라니까 이제 이게 공짜가 아니다 보니까 자기가 월급을 받으면 거기서 떼가는 돈들이 많습니다. 세금도 많이 떼죠. 그리고 뭐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많이 떼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떼는 게 훨씬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살기가 어려워지고 이런 건데 이제 넓게 얘기하면 이제 국가 재정이 이렇게 나빠져도 경제가 계속 성장을 잘 하면은 괜찮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고, 이제 넓게 보면 이런 겁니다.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해요? 지금 미국 안에 제조업을 되살리겠다고 지금 관세를 매겨가지고 어떻게든 협박을 하고 압박을 해가지고 이렇게 다시 이렇게 세우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선진국들은 기본적으로 제조업들이 많이 죽었어요. 왜냐면 다른 게 아니라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인건비가 높고, 그러니까 잘 살기 때문에 생기는 역설이에요. 그런데 미국은 왜 초강대국 지위를 계속 이어가냐면 제조업이 졌지만 이 모바일 전환을 앞서가고 그리고 선도를 하면서 빅테크들이 그 부가가치를 대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쭉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프랑스랑 해서 유럽 국가들은 뭐가 안 되냐면 이 모바일 전환, 디지털 전환이 안 됐고 거기서 끌려가기 때문에 제조업들이 죽어버린 거 있잖아요. 이거를 대체를 하기 어려우니까 계속 이렇게 망가지고 있는 그런 겁니다. 지금 이것도 독일에 비하면 상황이 나은 거예요. 왜냐면 독일은 2023년, 2024년이 다 역성장이고요. 심지어는 올해도 마이너스 성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연속 독일은 역성장이거든요. 그러니까 3년 연속 경제가 마이너스 난다고 하면 국민들의 고통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지금 이 5년간 0.7% 성장한 프랑스 경제라고 하는 거는 그냥 병들어 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뭐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 프랑스가 저성장도 지금 뭐 5년 동안 이렇게 지속되고 재정도 심각하게 악화돼서 위기 국면에 빠져 있는데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좀 비교하면 지금 어떤 편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프랑스가 이제 큰 나라이기 때문에요. 그 이제 우리가 아직 뭐 프랑스를 따라잡았다, 뭐 넘어섰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굉장히 근접해 가고 있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사이즈를 한번 보여드리면요. 자, 여기를 보시면 프랑스하고 한국의 GDP 규모를 비교해 본 거예요. GDP 규모랑 경제 규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2008년은 뭐냐면 이제 이해 가을에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지 않습니까? 근데 프랑스 경제가 이때까지는 굉장히 좋았어요. 특히 프랑스가 2000년부터 2008년까지는 성장 속도가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이때는 어느 정도 약간의 뭐 혁신이라고 할까 이런 것도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 2008년에는 우리나라하고 경제 규모 차이가 어쩌냐면 프랑스가 2.8배 컸어요. 2.8배 더 높았는데 작년에는 이 격차가 1.8배로 줄었습니다.
이거는 전체 토탈 사이즈를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격차가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 보여드린 거는 전체적인 사이즈를 보여드린 거고, 자, 1인당으로 한번 봐볼까요? 1인당으로 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프랑스 경제가 2000년부터 2008년까지는 상당히 성장세가 좋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70년대부터 롱텀으로 길게 보더라도 계속 1인당 GDP가 올라갔습니다. 1인당 GDP가 올라갔는데, 2008년 이후에 지금까지도 1인당 GDP가 2008년 수준조차도 회복을 못하고 있어요. 작년에야 회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 쉽게 말해서 이제 아주 이제 도식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1인당 GDP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이제 한 사람이 생산을 한 거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벌어들인 거라고 봐도 되고요. 근데 요 개념 1인당 GDP가 무려 16년, 17년이 지나도록 그 피크인 상태를 회복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이렇게 기어가듯이 옆으로 갔다. 이게 이제 굉장히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프랑스가 성장을 해가지고 1인당 GDP가 요만큼이라도 이렇게 이 기울기라도 올라가 줬으면 괜찮고 이제 재정위기가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이제 오지는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장기간 저성장, 사실 이거는 저성장이 아니라 마이너스라고 봐야 되는 거죠. 1인당 GDP가 이렇게 떨어져 버렸으니까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 얼마나 고통이 있는가 이제 이런 걸 보여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와의 이제 경제 규모 격차가 굉장히 빨리 축소가 된 거고, 이 2008년이라는 게 이제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이때쯤부터 해가지고 이제 모바일 혁명이 시작이 됐습니다. 미국에서 어때요? 아이폰이 등장이 2007년이거든요. 2007년이고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가 2008년에 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 두 가지 사건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별개거든요. 별개인데 이 두 가지가 우연히 거의 시기가 겹치면서 오히려 미국이 날개를 다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뭐냐면,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위기가 와가지고 이제 미국에서 이제 전통적인 산업이 많이 무너져 내리고 이제 부채가 많고 엉터리 기업들은 많이 무너져 내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모바일 전환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폰이 등장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기존 산업에 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신산업으로 많이 옮겨갔거든요. 그게 지금 AI 발전의 바탕이 되고 이런 건데, 근데 유럽에서는 그런 그 변화, 그런 트랜지션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완전히 주도권을 뺏기고 이렇게 10년이 넘도록 1인당 GDP가 늘지 않는 굉장히 이제 위험한 국면, 이렇게 가는 거고요. 그래도 이제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는, 그래도 이제 프랑스가 우리나라를 보면 1인당 GDP가 더 높고, 그리고 뭐 잘 사는 나라 아니냐라고 하지만, 이런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로화로 묶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로 가치는 상당히 높은 거고 여러 나라들이 묶여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1인당 GDP를 비교할 때 달러로 환산해서 하잖아요. 근데 원화는 최근에 이제 가치가 좀 낮아졌고 유로화는 이제 여전히 좀 세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달러로 서로 바꿔가지고 비교하면 여전히 이제 프랑스가 이제 우위에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실제로 생활에서 사람들이 어느 정도 풍족하게 사느냐, 이제 이게 중요한 건데, 그거를 보여주는 지표가 뭐냐면, 구매력 기준의 1인당 GDP예요. 구매력 기준에. 그러니까, 그거는 각 나라의 물가 수준, 통화 가치 이런 거를 좀 감안해가지고, 실제로 그 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재화를 이렇게 사들이고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여력이 있느냐, 이걸 보여주는 건데, 그게 구매력 기준의 1인당 GDP예요. 이제 그거는 이 자료를 보시면은 우리나라하고 프랑스를 비교를 해놓은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빨간 선이 이제 우리나라고요. 이 파란 선이 프랑스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구매력 기준의 1인당 GDP가, 자, IMF의 자료를 보면은 올해 어쩌냐면 프랑스가 딱 20달러면 3만 원 안 되잖아요. 20달러 높은 수준인데 내년에는 역전이 되는 걸로 나옵니다. 내년에는 역전이 되는 걸로 나오는데요. 이 IMF의 공식적인 지표가 아니더라도 프랑스처럼 오래된 나라들은 빈부격차가 훨씬 크거든요. 훨씬 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평범한 사람끼리 비교를 하면 이미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우리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평범한 프랑스인보다는 더 잘 산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구매력 기준의 1인당 GDP는 어쩌냐면, 자,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대충 너 얼마나 잘 살아? 라고 했을 때 이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직관적인 지표인데요. 자, 우리나라가 이탈리아는 2020년에 역전을 시켰습니다. 2020년에 역전을 시켜가지고 쭉 가고 있고 계속 더 벌어지고 있고요. 영국 같은 경우는 어쩌냐면 2020년에 한번 역전시켰다가 다시 영국이 조금 앞섰는데 작년에 2024년부터 다시 우리나라가 앞서고 있습니다. 독일은 이제 앞서려면 조금 더 나았습니다. 독일이 아무래도 영국이나 프랑스보다는 구매력 기준의 1인당 GDP가 좀 더 앞서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재정이 악화되면서 프랑스 정부도 대책을 만들고 있을 텐데요. 특히 공휴일 이틀을 없애서 일을 더 하게 하자는 방안이 나와서 논란이 크다는 뉴스를 봤는데 이게 정말인지랑 그리고 실제로 이게 현실적으로 복지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또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한데 어떤지랑 어떤 대책이 나왔고 반응은 어떤가요? 그래서 이제 그 여러 가지 대책을 네. 많이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재정이 이렇게 계속 버티기 어렵다, 지속 가능성이 떨어진다 이런 것 네. 때문에요. 이제 프랑스 정부에서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는데 재작년이죠. 2023년에 이제 마크롱 대통령이 이제 극렬한 반대를 물리치고 실행을 했던 게 뭐냐면 연금 개혁입니다. 연금 개혁. 그래서 이제 요 사진을 한번 보시면 요건 그러니까 사진이 아니라 이 포스터인데요. 이제 프랑스 사회당에서 만든 건데 이거 64세, 싫다, 아니다, 뭐 이런 거죠. 이거는 연금 개혁이라는 표현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마크롱 대통령이 했던 연금 개혁은 심플합니다. 그러니까 연금을 처음 수령하는 시기를 62세에서 64세로 늦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금을 받는 거를 2년 늦게 시작하니까 그만큼 이제 정부가 이제 줘야 될 돈을 좀 줄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에 대한 반발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왜 이거를 이렇게 연금 수령 시기를 늦췄냐면 아까 보여드린 이 연금의 소득 대체율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를 낮추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는데 마크롱 대통령이 그거는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그게 은퇴를 해가지고 이만큼 연금을 받고 살 수 있다라는 거를 그거를 깰 수가 없으니까 그게 이제 프랑스의 복지의 어떤 가장 큰 핵심이고 근간이고 코어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재정은 계속 견딜 수가 없고 그러니까는 수령 시기를 늦춘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엄청나게 반발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프랑스 사람들은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은퇴만 쳐다보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완전히 개념이 다릅니다. 사고방식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사실은 그래요. 연금의 소득 대체율이 되게 높았으면 빨리빨리 은퇴하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나를 이제 연금으로 보호해준다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일을 더 오래 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프랑스 사람들은 그게 아닌 거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카툰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게 뭐냐면 22살짜리들이 젊은 사람들이 67살, 65살, 62살 돼가지고도 이렇게 힘들게 일하고 사는 걸 보면 어떻게 했느냐. 이제 이 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런 거를 만든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결정적으로 다른 게 뭐냐면 여기 22살이라고 나온 게 이제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프랑스에서는 직장 생활을 시작하는 평균 나이가 22.5세예요. 22.5세. 왜냐면 군대를 다 가는 게 아니잖아요. 네. 이제 징병제 국가도 아니고 대학도 전부 다 가지 않기 때문에 직장 생활을 시작한 나이가 이제 23세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빨리빨리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전에는 62세에 은퇴를 하라고 그랬으니까 40년을 일했거든요. 42년을 일하라고 그러니까는 이제 화가 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으로는 이때까지 일하는 건 말이 안 된다. 라는 걸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연금 개혁을 했는데 이제 요거에 대한 불만이 어마어마하게 크고요. 근데 이것만으로 해결이 되겠습니까? 빚더미가 이제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올해 나왔던 대책 중에 상당히 이제 프랑스 사람들이 정말 서운했던 게 이건데 이게 뭐냐면 파스큐티르라고 이제 스펠링은 이 영어랑 불어랑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프랑스 정부에서 청소년들한테, 이제, 이, 바스킬티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문화상품권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공연을 보거나, 뭐 전시를 보거나,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거를 청소년 1인당 최고 300유로를 넣어줬어요. 줬어요. 근데 이게 재정이 나빠지니까, 절반으로 줄여가지고 150유로를 다운시켰거든요. 올해 이게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프랑스 사람들은 이제 이 문화나 이런 걸 중요시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서운해하는 거예요. 반발도 극렬하고요. 뭐 이랬고 지금 이제 이 정도로 가지고는 당연히 해결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조치를 취하려고 그러냐면 프랑스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내놨는데 이게 굉장히 긴축안을 내놨어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복지 혜택을 동결하거나 줄이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중에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뭐냐면 이제 공휴일을 이틀 줄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 공휴일이 여기 보시면은 이제 11개가 있어요. 11일에 걸쳐서 공휴일이 있는데요. 이 중에 이틀을 줄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더 하게 만들면 프랑스 정부가 계산을 해보니까 약간 정부 세금 수입으로 해가지고 한 7조 원 정도가 더 들어온다 이런 계산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뭘 줄이려고 그러냐면 부활절 월요일이라는 걸 줄이려고 그래요. 일단 두 가지를 줄이려고 하는데 하나는 요겁니다. 요게 뭐냐면 부활절은 당연히 일요일이잖아요.
그러면 부활절 바로 다음이 월요일 날을 공휴일로 지정을 해가지고 토일을 이렇게 쉬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 그렇게 쉬고 있는 거를 그거를 이렇게 못 쉬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주말에만 쉬어라. 이제 이런 거고요. 그리고 이제 5월에 프랑스는 공휴일이 많습니다. 일단 노동절이 있고요. 그리고 2차 대전 승전 기념일이 있고 예수승천일, 아상시옹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세 개가 5월에 있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징검다리 휴일을 이용을 합니다. 실제로 프랑스어로 그 다리가 퐁이잖아요. 퐁네프 하듯이. 실제로 이 프랑스 사람들이 퐁이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징검다리 휴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3번을 쉬니까 다른 이제 휴가를 붙여가지고 쭉 길게 쉬는 거예요. 네. 5월달에 이렇게 쉬고 2달 있다가 7월에도 또 쉬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휴가를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활절 월요일하고 2차 대전 승전 기념일 이 2개를 없애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발이 어마어마하고 프랑스 사람들은 이렇게 여유 있게 사는 거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굉장히 반발이 크고 이런 건데 네. 프랑스 정부에서는 고육주책으로 이런 게 내놓은 거죠. 근데 이제 사람들은 이제 일을 열심히 안 하는 거에 이제 익숙해져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반발이 크고 그래서 이 긴축안에 대해서 이제 반발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게 어떤 일이 이제 발생을 하고 있냐면, 이 사람이 이제 사진을 보시면 이 프랑스와 바이르 총리예요. 이 총리가 이제 어쩌냐면, 지금 요거는 여론조사를 했더니 공휴일을 이틀 줄이는 거에 대해서 84%가 반대를 한다. 절대 다수가 반대를 하는 거죠. 이거 포함해서 긴축안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불만이 많고 그러니까 먼저 선수를 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의회에다가 불신임한 이제 투표를 하자. 이렇게 이제 먼저 선수를 치고 나와가지고 다음 주 월요일 날 9월 8일에 이제 투표를 하게 되는데 의해서 가결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국채금리가 순식간에 치솟을 거예요. 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난리가 날 거고 그래서 이 긴축안에 대해서 이제 프랑스 사람들의 이제 반발, 분노 이런 게 이제 엄청나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보시면은 그래서 이것도 이제 여론조사 이제 결과가 있는데요. 불신임안에 대해서 통과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프랑스인들이 이제 72%다. 그래서 여론조사에서 이제 보면은 이 긴축안과 공휴일 축소 반대. 네. 이제 이게 이제 여론이 굉장하다는 건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게 나라 경제가 별로 안 좋다고는 하지만 프랑스 사람들은 뭐 어쨌든 간에 당장에 내가 불편해지는 게 싫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야기만 들어봤을 때도 프랑스가 굉장히 지금 심각한 사람인데, 근데 프랑스 사람들이 마크롱 정부의 긴축에 이제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데 어떻게 프랑스인들도 어떻게 자기 국가인데 경제가 그렇게 나쁘다는 걸 알면서도 공휴일을 줄이는 거를 이제 반대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실 국가와 이제 국민이 있다면 아니면 어떻게 이거를 회사와 기업의 조직원으로 칠 수 있는 거예요. 회사가 지금 부도 직전인 상태에서 뭐 휴일을 줄이고 뭐 복지도 줄이고 회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기 싫겠지만 어쩔 수 없는 위기니까. 근데 이제 국민들이 그걸 반대한다라는 게 약간은 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렇죠. 근데 이유가 있을 거니까. 일단 이제 크게 이제 말씀드리면 일단은 이제 워낙 제국을 만들었던 그런 나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식민지도 엄청 났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어쩌냐면 설마 우리나라가 망하거나 어려운 상황이 될까라는 이제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게 있냐면 프랑스 사람들은 이제 습성이 어떠냐면 개인들은 무리해서 돈을 쓰지 않습니다. 잘. 그러니까 프랑스가 어쩌냐면 부채가 정부에 많이 몰려있고 가게들은 생각보다 부채가 별로 없어요. 가계부채가 낮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돈이 있는 만큼만 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크게 살아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겠네. 내 그러니까- 가게가 크게 문제가 없어. 네. 그러니까 자기 개인에 비춰봤을 때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 사람들이 어쩌냐면 이제 가계부채가 좀 낮다라는 게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핵심이 뭐냐면 프랑스 집값이 그렇게 별로 비싸지 않아요. 파리하고 파리 근교. 여기에 전체 인구의 6분의 1밖에 안 삽니다. 우리나라는 절반이 살잖아요. 6분의 1밖에 안 살고 집값이 아주 비싼 데는 파리에서도 좋은데 만 그렇고 파리 근교만 나가도 우리나라 기준에 봤을 때 그렇게 집값이 비싸지 않고 지방은 더 낮습니다. 그러니까 빚을 그렇게 엄청나게 많이 내지 않고 살아가거든요. 개인들은 그래요. 이제 그런 게 있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나라가 이제 제국이었기 때문에 자기 나라에 대한 자부심과 뭐 이런 게 있는 건데 근데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면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는 일을 많이 안 하고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일을 더 해라 이런 거에 대해서 그 분노와 거부감 이런 게 엄청나게 큰 거죠. 그래서 이제 도대체 이제 프랑스 사람들이 얼마나 일을 하고 살아가느냐 이걸 한번 보시면은 조금 이 사람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기 자료를 보시면은 자 OECD의 이제 회원국들 중에서 연간 평균 근로시간
이제 요걸 한번 보면 1년에 얼마 보기도 전에 한국이 압도적으로 높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저거 보면은 이거는 왼쪽에서 이제 오른쪽으로 가면서 점점 근로시간이 낮아집니다. 볼까요? 네. 한국, 미국, OECD, 일본, 영국, 프랑스. 지금 OECD 평균이 1742시간인데 그러면 한국하고 미국은 일을 더 많이 하죠, 평균보다. 네. 근데 유럽 국가들은 이제 확실히 그렇지 않고 일본도 평균보다는 더 낮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영국은 1524시간, 프랑스는 1500시간.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랑 이제 미국을 비교해 보면 프랑스 근로자 한 명이 미국인 근로자 한 명에 비해서 1년에 한 300시간 일을 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공휴일 이틀 줄여가지고 일을 조금 더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근로시간이 엄청나게 늘어난 게 아니지만 그래도 싫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게 워낙 이렇게 몸에 배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주 35시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고 이것도 이제 어떤 걸 보셔야 되냐면 독일이 프랑스보다 더 낫잖아요, 눈에 띄게. 이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독일은 미니잡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미니잡이 뭐냐면 한 달에 556유로, 556유로면 한 90만 원 되는데요. 그 정도 이하를 버는 저임금 파트타임 잡이에요. 근데 이거를 독일 정부가 굉장히 양성화 시켰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일자리 질이 좀 낮더라도 일을 많이 해라라는 걸 장려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 미니잡에 해당되는 이제 556유로 이하를 버는 사람들은 세금을 안 내도 되고요. 사회보험료를 안 내도 돼요. 근데 그 대신 일을 하면은 나중에 사회보장 혜택을 일부 받을 수 있게 해줘요. 근데 이 제도를 프랑스에서는 이런 비슷한 제도를 도입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노동단체들이 세기 때문에 그렇게 질나든 이 일자리를 수용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뭐냐면 일을 하는 사람들만 비교를 하니까 이렇게 프랑스와 독일이 좀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프랑스에는 놀고 있는 사람이 독일보다 더 많거든요.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다시피 프랑스는 이제 주 35시간을 하는데 요거는 이제 지상파 방송에서 나왔던 건데 프랑스가 이제 주 35시간제를 시행에 들어갔던 게 2000년이에요. 그 직전에 이제 우리나라 이제 방송에서 이제 이렇게 했던 거죠. 진짜 부럽다. 주 35시간으로 단축. 근데 이제 이 35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이게 그 시작했던 컨셉은 뭐냐면 이렇게 일자리를 나눠 갖자는 거예요. 조금씩 일하고 그래가지고 사회적 연대의 개념으로 이렇게 하자 이런 건데 근데 이게 이제 단순 노동은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이런 일자리는 쉽지 않죠. 대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이제 어려움이 있는데 이게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자, 기술이 있는 사람은 대체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일을 더 시켜야 돼요. 초과 근무를 시켜야 됩니다. 35시간 넘어서게 초과 근무를 시켜야 돼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프랑스 정부에서 35시간을 하기 위해서 초과 근무를 시키면 수당을 더 많이 주게, 엄청나게 많이 주게 만들어놨어요. 그래가지고 돈을 주기 싫으면 35시간 지켜라 라고 그렇게 시스템을 해놨지만 어쩔 수 없이 이제 대체가 안 되는 경우에 일을 더 시켜야 돼요. 그러면 단순히 수당만 더 많이 줘야 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비례해가지고 사회보험료도 고용주가 더 부담을 많이 해야 됩니다.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비용을 늘어나게 만들고 이것 때문에 이제 비용이 많이 늘어나니까 고용을 많이 안 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으로 어느 정도 좀 작동을 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이거는 이제 EU 전체입니다. 프랑스뿐만 아니라. 근데 전반적으로 이 파란 선은 뭐냐면은 연간 근로 시간이거든요. 유럽에서. 계속 추세적으로 1995년부터 했을 때 쭉 20년 넘게 줄어들고 있죠. 줄어들고 있고 이제 그 주당 근로 시간 역시 주당 근로시간이 이제 오른쪽 축인데요. 이것도 쭉 줄어들어가지고 35시간에 가깝게 줄어들고 있고 프랑스랑 유럽 국가들 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프랑스가 이제 어떻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주는 이제 이 그 한 장의 이 소셜 미디어 페이지인데요. 이제 요거 보시면은 이 아까 보여드린 프랑스와 바이루 프랑스 총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긴축안에 대한 반발이 엄청 크잖아요. 그래서 긴축안에 대해서 이제 야당이나 이런 쪽하고 협상을 제대로 안 했다는 지적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파리에 아무도 없었다, 여름에. 그래서 여름 바캉스를 안 간 사람이 한 명이 있었는데 그게 나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 프랑스가 이제 어떤 상황이고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단적으로 이 한마디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다 놀러 가가지고 협상을 못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고 또 이제 프랑스가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병가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병가를.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좀 상당히 어려운데요. 병가를 이렇게 가짜 진단서를 내고 노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이게 이제 큰 사회적 병폐인데요. 근데 왜 병가를 쓰고 이렇게 이제 네. 쉬고 그러냐면 병가를 써가지고 인정이 되잖아요. 네. 이 사람이 아프다라고 인정이 되면은 병가 기간에 급여의 한 맥시멈 90%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휴가를 가기 위해서 진단서를 가짜로 내놓고 병가를 쓰는 사람들이 은연중에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한 90%까지 임금 보존을 해주는데요, 최대. 근데 그 한 절반을 정부에서 네. 국고에서 해줍니다. 그러니까 재정이 이런 데서 새는 거예요. 그리고 고용주가 이제 한 40%까지 해가지고 맥시멈 한 90%까지 보존을 해주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그걸 악용을 하는 건데, 근데 여기서 이제 병가에 들어가는 보조금 요거를 정부에서 보조를 해주는 게 우리나라 돈 1년에 한 30조 원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누수가 있는 거고, 네. 그러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건데, 이제 고용주들이 이제 이 병가를 가짜로 쓰는 사람들 때문에 이제 골치를 알아요. 왜냐면 이제 멀쩡한 사람이 병가를 써버리면 그러니까. 아픈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그냥 만약 그렇게 돼버리면은 어때요? 다른 직원들한테 이제 일부담이 가는 거고, 또 이제 정규직이 워낙 이제 보호가 튼튼하니까 쉽게 사람을 뽑기도 어려운 거예요. 이제 이런 문제가 있고, 그래가지고 사설 탐정들이 활동을 합니다. 이게 기업들이 사설 탐정을 사가지고 우리 네. 직원 중에 누가 병가를 썼는데 이 사람이 진짜로 이게 아픈 건지 확인해달라고 파파라치를 시켜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이제 프랑스에서 나온 조사 결과를 보면은 병가를 쓴 사람들이 낸 진단서의 3분의 1은 가짜라는 그런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데서 이제 새는 건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이제 프랑스 같은 유럽 국가하고 우리나라하고 본질적으로 다른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복지가 약하고 좀 그런 편이기 때문에 누구나 사회의 상류층으로 올라가려고 굉장히 애를 쓰잖아요. 근데 이제 프랑스는 그런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 게 별로 없고, 이제 좋은 학교 나가지고 공부 열심히 하고 일 많이 한 사람들은 그래 너네는 그렇게 살고 나는 35시간 일하고 좀 임금 낮아도 빨리 퇴직해가지고 연금 받아고 편하게 살래,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어떤 일종의 선택이 있어서 좋은 거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사회 상류층으로 올라가려고 바닥바닥하고 이제 경쟁 치열하게 안 하고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일을 열심히 안 해요. 그냥 슬렁슬렁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회사의 간부가 돼야겠다 이런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어떻게든 병가를 하루라도 더 쓰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